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장터 어귀에서 쌀장사로 돈을 긁어 모았고, 동생은 장터 끝머리에서 비단을 팔며 입만 살아 허세로 장사를 했다. 둘 다 기와집을 짓고 살림도 넉넉했지만 마음 씀씀이는 쥐구멍보다도 작았다. 허나 문제는 이놈들이 서로 잘 되는 꼴을 죽어도 못 본다는 것이었다. 형네 곳간에 쌀가마가 하나라도 더 들어왔다 하면 동생은 눈을 치켜뜨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허참! 저놈 곳간에 쌀이 쌓일 때마다 내 배가 뒤틀려 죽겠구먼. 반대로 동생네 대문에 비단이 하나 더 걸리기라도 하면 형은 된장독 뚜껑을 발로 걷어차며 씩씩댔다. 저놈 집에 비단이 펄럭이면 펄럭일수록 혀도 덩달아 길어지는구먼. 아우, 요망스러워서 원. 그 둘은 피를 나눈 형제였으나 남 잘되는 꼴은 눈꽃만큼도 못 참는 천성이었다. 한 놈이 고기 한 점 입에 넣었다 하면 다른 놈은 속이 뒤집혀 이틀 사흘은 이불을 걷어차며 뒤척여야 했다. 사람들은 그 형제를 두고 입을 모아 흉을 봤다. 한부모 밑에서 자라도 저렇게 정이 떨어질 수도 있구먼. 돈 귀신이 형제라면 딱 저놈들 꼴이제. 쌀만 보면 눈이 뒤집히고 비단만 보면 혀끝이 길어지는 놈들이라니까. 그해 여름, 허름한 승복 차림의 스님 하나가 마을로 발을 들였다. 이글거리는 떼약볕 아래 땀이 줄줄 흐르는데도 묵묵히 목탁을 두드리며 걷던 스님은 마침내 마을에서 제일 크고 기와가 번드르르한 형의 집 앞에 이르렀다. 조심스레 대문을 두드린 뒤 고개를 낮추고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나그네 중 하나가 하루 끼니를 청하러 들렀사옵니다. 형은 대문을 삐걱 열곤 스님을 보더니 말도 없이 바가지에 물을 퍼담아 스님 머리 위로 냅다 들이부었다. 물줄기는 차가웠지만 정은 한 방울도 없었다. 물벼락을 맞은 스님은 머리는 물론 옷까지 흠뻑 젖어버렸다. 형은 코웃음을 치며 툭 내뱉었다. 여기가 거렁뱅이 밥 푸는 절이더냐? 쌀이 아무리 넘쳐도 재수없는 중놈줄 밥은 없지.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들판 너머로 발길을 옮겼다. 그 다음은 동생 집이었다. 스님은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말하였다. 중 하나가 오늘 하루를 버틸 쌀 한 줌을 청하옵니다. 동생은 입꼬리를 올리며 쿡 웃었다. 그러더니 굵은 소금 한 줌을 툭 집어들곤 망설임도 없이 스님의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렸다. 소금알은 햇빛에 반짝이며 허공을 흩날렸고 스님의 얼굴과 어깨 위로 우수수 떨어졌다. 그리고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중이면 조용히 절에나 있을 것이지. 비단 쌀 돈도 없는 중이 우리 집 대문을 더럽히러 왔구만. 스님은 이번에도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천천히 숙이곤 묵묵히 걸음을 돌려 들판 너머로 사라졌다. 그 뒤로 며칠이 흘렀다. 스님은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고 사람들 입엔 다른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 스님 말이야. 관상만 딱 보면 그 사람 팔자가 훤히 보인다더라. 글쎄, 누구 집 아이를 보더니 금덩이가 묻힌 자리를 알려줬다지 뭐야. 그분이 복을 점쳐주는 스님이라 카더라. 속이 고요한 중이 아니라 진짜 도를 아는 분이라더라고. 장터며 우물가, 주막까지 마을 곳곳에서 그 신통한 스님 이야기가 도깨비처럼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형제 귀에도 들어갔다. 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허공을 보다가 이마를 철썩 쳤다. 아이고야, 그놈이 그 스님이었구만. 내가 그때 왜 그물을 퍼부었을꼬? 소문을 들은 동생도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그럼 그때 그 스님이 복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미쳤지.
어찌 소금을 뿌렸담? 그리고 한 달 뒤, 그 스님이 다시 마을의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형의 집을 찾아가니, 이번엔 형이 직접 문을 열고 공손히 마루 끝까지 나와 맞이했다. 그날은 제가 더위를 먹었는지 정신을 잠시 놓았던 모양입니다. 송구하오 스님.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자네 얼굴에 복이 들었네. 헌데 말이야, 복이란 건 담을 그릇이 있어야 드는 법이지. 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스님은 말끝을 낮추며 조용히 말했다. 들판 너머 허름한 헛간 하나가 있을 걸세. 오늘부터 해가 질 저녁 무렵마다 쌀 한 가마니씩 그 안에 넣어보게. 복이 참말로 자네 곁에 있다면 그 헛간 안에 하루하루 쌀이 하나씩 늘어날게요. 형의 눈이 반짝이며 번쩍 뜨였다. 정말입니까 스님?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형을 향해 손가락을 하나 들었다. 허나 열흘 동안은 절대 꺼내지 말게. 열흘이 지나면 그 안에 쌓인 것은 모조리 자네 것이 될 것이야. 형은 깊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동자 안은 이미 계산이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스님은 동생 집 대문을 두드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스님의 모습에 두 눈이 휘둥그레진 동생은 버선발로 뛰쳐나오더니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연신 굽혔다. 스님이 어인일이십니까? 그날은 제가 정신이 좀 없었나 봅니다. 불경을 범했거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자네 얼굴을 보니 복을 받을 그릇이 있는 관상이로다. 들판 넘어 외진 헛간에 쌀 한 가마니씩 열흘 동안 넣어보시오. 자네 복이 있다면 쌀은 하루하루 자네 마음 씀씀이만큼 하나씩 늘어날게요. 그 말을 듣자 동생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번쩍 떠졌다. 예? 쌀이 참말로 늘어난다고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느다란 눈매로 동생을 찬찬히 바라보며 덧붙였다. 허나 조건이 있어. 해가 뜨기 전 달기 울 새벽 무렵 그 시간에 헛간에 쌀 한 가마씩 넣으시오. 열흘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말이오. 동생은 침을 꿀꺽 삼켰다. 스님은 목탁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을 맺었다. 열흘이 지나면 그 안에 남은 가마니는 전부 자네 것이 될 것이오. 복은 욕심 없는 손에 내려앉는 법이지. 동생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꾸벅 숙이며 감격한 듯 외쳤다. 예, 꼭 하겠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하지만 그가 등을 돌리는 순간 눈가엔 욕심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다. 스님이 말한 그 헛간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돼 있었고 사람 하나 얼씬거리는 일 없는 풀숲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람소리 외엔 말소리도 닿지 않는 곳, 누가 일부러 찾지 않은 이상 그곳이 있는 줄 아는 이도 드물었다. 그날부터 형은 해가 질 무렵 쌀가마를 지고 헛간으로 향했고 동생은 달기 울 때마다 몰래 쌀가마를 나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저녁 해가 지기 직전 형은 평소보다 훨씬 힘을 준 채 쌀가마니를 지고 헛간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하나 넣었건만 둘이 되어 있었다. 형은 어깨를 들썩이며 가마니를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렸다. 진짜였구먼. 허허, 이게 복이지. 그 스님 보통 분이 아니었구만. 입꼬리를 실룩이며 기분 좋은 흥얼거림이 절로 나왔다. 비단 팔아 허세나 부리는 동생놈보다 이 몸이 훨씬 더 복을 받은 얼굴이라니까. 그날 밤 형은 자정 무렵까지 쌀자루를 끌어안고 혼잣말을 멈추지 않았다.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가마니 수가 점점 늘어나자 이게 다 무슨 일이다냐? 나한테 복이 쏟아지는구나. 하며 더 큰 쌀자루를 준비했다. 형의 집 곳간에 쌓인 쌀은 점점 비었지만 형의 얼굴엔 오히려 웃음이 번졌다. 복이 들어오기 전엔 반드시 빈자리가 있어야지. 이제 곧 이 곳간이 쌀로 가득 찰 일만 남았구만.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열흘 후엔 쌀이 아니라 금덩어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 복이란 건 원래 참을 줄 아는 자에게 오는 법이지. 두 형제는 그 쌀가마니가 서로가 들여놓은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날마다 늘어나는 곡간의 가마니를 보며 어깨를 들썩였다. 어허! 이게 복이지 뭐냐? 어허, 이게 복이지 뭐냐? 그렇게 하루 이틀 가마니는 쌓이고 욕심도 쌓여만 갔다. 그리고 드디어 열흘째 되는 날, 형은 날이 어스름해지자 지게를 둘러매고는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왔다. 허허! 드디어 오늘이로구먼. 내가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입가엔 실실 웃음이 번졌고 걸음엔 흥이 절로 붙었다. 헛간으로 가는 내내 형은 콧노래를 흘리며 중얼거렸다. 저 많은 가마니를 지고 내 곳간까지 옮기자면 지게가 3번은 부러지겠다. 그리고는 장단까지 맞춰가며 지게를 두드렸다. 에이, 아디야. 논두길을 건너며 발끝엔 덩실덩실 박자가 실렸고 형은 헛간 안에 차곡차곡 쌓였을 쌀가마니를 떠올리며 한박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그때 들판 어귀를 지나던 동생의 발걸음이 멈췄다. 저만치 앞서 형이 지게를 메고 어디론가 바삐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순간 동생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번쩍 떴다. 저놈이 이 저녁에 대체 어딜 가는 거야? 혹시나 싶어 동생은 살금살금 형의 뒤를 밟았다. 형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들판 맨 끝 덩그러니 서 있는 헛간. 바로 쌀가마가 쌓여있는 그곳이었다. 입술은 바짝 타들었고 등줄기엔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다. 저놈이 저길 어떻게 알고 여기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저 안에 내가 들여놓은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저놈 눈에 그게 들어가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던 동생은 이를 앙다물었다. 저놈이 먼저 손대면 복이 통째로 그놈 주머니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순순히 내 쌀가마를 뺏길 순 없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형의 뒤를 바짝 쫓아갔다. 드디어 헛간 앞에 다다른 형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대에 찬 눈으로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열흘 꼬박 기다린 보람이 있겠지. 헛간 문이 삐걱. 낡은 경첩이 천천히 비틀리며 어두컴컴한 안쪽으로 틈이 벌어졌다. 눈앞에 빽빽이 들어찬 가마니들. 그 모습에 입꼬리를 실룩이며 중얼거렸다. 이제 몽땅 내 품으로 들어오는구먼. 지게에 가마니 하나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려던 그때 야야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 도둑놈아? 깜짝 놀란 형이 고개를 획 돌리자 동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형은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버럭 소리쳤다.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야? 네 놈이야말로 내 쌀가마니를 훔쳐가는 게 아니냐 이 말이다. 형은 코웃음치며 말했다. 하하, 잠꼬대도 곱게라 이놈아. 이 가마니들 전부 내가 들여놓은 게다. 감히 누구더러 훔쳤다느냐? 뭐? 그럼 나는 열흘 내내 헛간에 바람만 넣은 거란 말이냐?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날랐는 줄 아느냐? 매일 새벽마다 지게를 지고 헛간까지 오느라 허리가 휘었단 말이다. 동생은 이마에 땀을 쓱 닦으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허허, 웃기지도 않는구먼. 이놈 목에 입만 살아갔군. 감히 어디서 내 복을 훔쳐가려고? 동생은 콧방귀를 끼며 팔을 걷어붙였다.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럼 지금 당장 까보자고. 네 복인지 아님 진짜 하늘이 내리신 내 복인지. 둘은 헛간 안에 가만히 하나를 덥석 붙잡았다. 형이 잡아당기고 동생이 땡기고 엉덩이가 들썩이고 고함이 오가더니 가만히가 찢어졌다. 근데 그 안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것은 금싸라기 같은 쌀알이 아니라 거친 돌덩이와 누런 모래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굴러나왔다.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이게?
형은 돌 하나를 집어들고 얼어붙었고 동생은 모래에 손을 푹 쑤셔 넣더니 손가락 사이로 바스러지는 흙을 바라봤다. 이거 쌀 아니잖아. 둘은 동시에 다른 가마니 하나씩을 찢었다. 두 번째도 돌, 세 번째는 모래, 그 다음은 돌과 모래가 섞여 엉켜 있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형은 주저앉았고 동생은 뒷덜미를 붙잡았다. 그들이 열흘 동안 복이라 믿고 쌓아올린 것은 알고 보니 무겁기만 한 돌덩이요. 발끝에 바스라지는 모래였다. 형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게 다 그 중놈짓이야. 간사한 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내 쌀을 송두리째 훔쳐간 사기꾼 같은 놈. 내 이놈을 그냥 두나 봐라. 동생도 입에 거품을 물었다. 열흘 동안 등골이 휘도록 내 피 같은 쌀을 쥐고 또 쥐고 그놈 말만 철석같이 믿은 내가 진짜 바보지 뭐야. 이대로 두면 못 써. 당장 가서 그놈 멱살을 잡아야 쓰겠구먼. 그제야 스님에게 당했다고 여긴 형제는 정신없이 헛간을 뛰쳐나가 흙먼지를 풀풀 날리며 절로 달려갔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고 땀은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흘렀으나 두 눈엔 오직 쌀가마니 생각뿐이었다. 형제는 고개를 넘고 또 넘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걸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걷고 또 걷는 사이 어둑하던 하늘이 어느새 희끄물에 밝아오더니 곧이어 맷달기 한 번 울고 아침 햇살이 번져왔다. 그렇게 밤을 꼬박 세운 채 발이 퉁퉁 붓도록 걷고 또 걸어 아침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기진맥진한 두 형제가 마침내 절에 다다랐다. 절에 도착한 형제가 본 건 그야말로 눈을 의심할 광경이었다. 절마당 한가운데엔 커다란 솥세개가 모락모락 김을 내뿜으며 걸려 있었다. 솥 안에선 구수한 쌀죽 냄새가 퍼져나왔고 죽 한 그릇 얻으려는 이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줄을 길게 늘어섰다. 저게 바로 우리 쌀 아냐? 솥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뽀얀 죽은 다름 아닌 형과 동생이 열흘 내내 허리가 휘도록 나르고 또 나르며 밤마다 새벽마다 헛간을 쓸어 넣었던 바로 그 쌀이었다. 동생은 헛웃음을 흘렸다. 저놈이 우리 쌀로 저러고 있었던 거야? 둘은 쌀죽을 퍼주고 있던 스님 앞으로 헐레벌떡 달려가더니 형이 바짝 앞으로 나서며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다. 이보시오 스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저 소단에 든 쌀, 그거 죄다 우리가 넣은 거 아니오? 헌데 지금 내 피 같은 쌀을 남의 입에다 퍼주고 앉았으니 그걸 도둑질이 아니고 뭐라 하겠소? 동생도 바락바락 소리 질렀다. 모래랑 돌을 넣어둔 건 무슨 꿍꿍이여? 우릴 바보로 만들 작정이었소? 열흘 밤낮으로 등골 빠지게 쌀을 날랐건만 복은커녕 이 꼴이 뭡니까? 쌀은 우리가 넣었는데 복은 남이 처먹고 있단 말이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형제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노여움도 당황도 없고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었던 듯한 고요함이 흘렀다. 스님은 입가에 아무런 변화 없이 말했다. 두 분이 넣은 건 쌀이었지요. 허나 그 안에 담긴 건 복이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형이 씩씩대며 외쳤다. 복을 얻겠다는데 그게 왜 욕심입니까? 그럼 그 복은 대체 누구 복이란 말이오? 스님은 마당에서 조용히 죽을 먹는 이들을 가리켰다. 다리를 저는 영감, 젖은 눈으로 아이를 아는 과부, 반쯤 굶어 얼굴이 파래진 아이들까지 그릇을 두 손으로 꼭 껴안은 채 조심조심 죽을 떠먹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코끝을 간지리면 아이들 눈엔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 하나에 마당 가득 따뜻한 숨결이 퍼졌다. 진짜 복은 배고픈 자의 그릇에 담길 때 비로소 복이 되는 법이지요. 스님은 절 마당을 돌아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열흘 동안 자네들은 쌀을 넣은 것이 아니라 탐욕을 쌓은 것이요. 허나 자네들이 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었으니 이제 자네들에게 돌아올 복은 더 깊고 더 넉넉할 것이요. 스님은 다시 국자를 들어 눈앞에 아이 밥그릇에 따끈한 쌀죽을 떠주며 말했다. 복이란 건 혼자 끌어안는 게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지요. 허기진 이들 속에 밥 한 술로 피는 웃음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진짜 복이 아니겠소. 그 순간 밥을 받아든 아이 하나가 스님에게 깍듯이 인사하고는 형제 쪽을 향해 방긋 웃었다. 그 아이의 웃음 앞에 형도 동생도 차마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그때 줄을 서 있던 노파가 형제에게 말을 건넸다. 자네들 덕분에 이 늙은 몸이 오늘 따뜻한 밥을 먹네. 고맙소이다. 복 받을게요.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고 동생은 뒷덜미를 벅벅 긁으며 고개를 떨궜다. 그렇게 마당 한복판에서 형제는 더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얼굴로 쪼그려 앉았다. 들끓는 솥에서는 쌀죽 냄새가 포슬포슬 피어올랐고 그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 향 속엔 열흘간 지게질했던 땀 냄새도 모래를 쥐며 흘렸던 분노도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욕심 많던 두 형제의 소문은 산을 넘고 들을 건너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다. 세상에, 건너마을 그 욕심 많은 형제 있잖아. 복을 쌓겠다고 욕심만 모았다가 결국 쌀 대신 돌을 끌어안았다지 뭐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흥밋거리로 삼았고 어느새 마을 어귀에 이런 말이 돌았다. 욕심은 모을수록 무거워지고 복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더라.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해 겨울이었다. 절에서 밥을 받아갔던 이들이 하나 둘 형제 집을 찾아왔다. 스님께 들었소이다. 어째 그리 많은 쌀들을 나눠주시고 덕분에 이 늙은 몸이 따뜻한 밥 한 끼로 겨울을 견뎠습니다. 내 아이가 굶지 않고 잠든 날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인사들이 하나 또 하나 마치 봄눈처럼 조용히 쌓여가자 형은 말이 없어졌고 동생은 기어코 눈시울을 훔쳤다. 두 형제는 다시는 남의 복을 탐하지 않았다. 많이 벌면 나누었고 덜 가져도 웃었다. 형은 더는 동생을 질투하지 않았고 동생도 형을 헐뜯지 않았다. 이젠 서로 으르렁대는 대신 된장찌개 앞에 마주 앉아 서로에 대한 정이 조금씩 깊어갔다. 그해 가을부터 들판 끝 외진 헛간엔 사람들이 하나둘 쌀가마를 들고 나타났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헛간 안에 가마니를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돌아설 뿐이었다. 열흘이 지나면 절에서 솥을 걸고 불을 지피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밥을 나눴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헛간 축제였다. 쌀은 나누면 다시 돌아왔고 복은 어김없이 따뜻한 그릇 안에 있었다. 형과 동생도 그 자리를 빠지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앞다투어 가만히 술을 샜겠지만 이젠 둘 다 밥솥 앞에서 퍼주고 웃고 묵묵히 숟가락을 내밀 뿐이었다. 욕심 많던 두 형제는 그제야 깨달았다. 복은 헛간에 쌓이는 게 아니고 그 밥을 누군가와 나눌 때 그때야 비로소 복이 되는 것이지. 지금이다. 들어가자. 입부터 막아라. 소리 나면 끝이다. 혼례를 막 치른 첫날 밤이었다. 신랑이 잠시 뒷간으로 향한 틈을 타 신혼방 문이 조심스럽게 밀려 열렸고 촛불 하나 희미하게 타고 있는 방 안으로 두 사내가 몸을 들이밀었다. 방 안에는 갓 혼례를 마치고 앉아있던 신부가 있었고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며 입을 열려 했다. 누구?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불이 덮였고 동시에 입이 틀어막혔다. 단단히 감싸라. 이불을 통째로 휘감아 들어올리니 신부의 몸이 허공에서 버둥거렸고 발끝이 허공을 몇 번이나 차올렸다. 두 사내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대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나갔고 가마가 놓인 곳까지 단숨에 뛰어갔다. 빨리 태워라. 신랑 금방 돌아온다. 이불째로 가마 안에 밀어넣자 덜컹 소리가 나며 그 순간 뒷간 쪽에서 물소리가 멎었다. 어?
곧이어 발자국 소리가 급히 가까워졌고 뒤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졌다. 색시! 색시! 색시 거기 있어? 새신랑 준구였다. 두 사내는 동시에 가마를 번쩍 들어올렸다. 간다. 뛰어라. 가마가 흔들리며 밤길을 가르듯 달려나갔고 첫날 밤도 치르기 전에 재색시가 남정네 둘에게 들려가는 판이니 다리가 후들거려도 멈출 수가 없었다. 서라! 이놈들아, 내 색시 내려놓고 가라! 앞에서는 이를 악물고 달렸고 뒤에서는 악을 쓰며 쫓았다. 산길이 시작되자 발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고 가마는 크게 흔들렸으나 두 사내는 멈추지 않았다. 야, 저놈 아직도 따라붙는디? 농사 짓는 놈이라 발이 여간 빠른 게 아니다. 첫날 밤에 색시를 코앞에서 빼앗겼으니 제정신이겠느냐? 그 와중에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가마 안이 지나치게 조용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입이 틀어막힌 채 버둥거리던 신부가 산길 하나를 넘고 나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돌쇠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상하다. 아까까지 난리치던 색시가 왜 이리 조용하냐? 마당새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잠든 것이냐? 아니면 기절이라도 한 것이냐? 그러나 곧 가마 안에서 몸이 미묘하게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이불 속에서 자세를 바꾸는 소리였다. 돌쇠가 멈칫하며 말했다. 기절한 사람이 저렇게 움직이나? 두 사내는 더 말하지 않고 가마를 맨 채 산길을 거의 미끄러지듯 내달렸다. 준구의 발소리는 한동안 바짝 뒤쫓아왔으나 고개를 하나 더 넘자 점점 멀어졌다. 결국 준구는 언덕 아래에서 숨이 차 무릎을 짚고 멈추었고 가마는 그 틈을 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참을 더 달린 뒤 두 사내는 숨을 몰아쉬며 걸음을 늦추었다. 하, 그놈 어찌나 잘 뛰는지 죽다 살았네. 둘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가마는 마침내 기와진 마을 어귀, 달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은 정자 앞에 멈추었다. 정자 아래에는 강민이 서 있었다. 멀리서 가마가 오는 것을 본 강민의 얼굴에 환한 빛이 스쳤다. 왔다. 가마가 내려지자 두 사내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모셔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강민은 한 걸음 다가섰다. 달빛이 얼굴에 고르게 내려앉았고 눈빛은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현미야, 어서 나오거라. 가마천이 천천히 거쳤다. 이불이 스르르 풀렸고 그 안에서 처녀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강민이 눈을 크게 뜨며 더듬듯 물었다. 니시오. 처녀는 눈을 똑바로 들고 강민을 바라보았다.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인데요. 정적이 길게 흘렀다. 뒤에 서 있던 두 하인은 동시에 고개를 깊이 숙였다. 도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사람을 잘못 보았사옵니다. 강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이내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현미를 데려오라 했지 아무나 들고 오라 했느냐? 그때였다. 이불을 툭 털어낸 처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오? 신혼 첫날 밤에 남의 색시를 이리 보쌈해 오면 어쩌자는 거요? 강민은 말문이 막혔다. 처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눈을 가늘게 떴다. 보쌈은 사람을 보고 해야지. 아무데나 들어가서 덮치면 어쩌자는 것이오? 돌쇠와 마당새는 동시에 고개를 더 숙였다. 처녀는 팔짱을 끼고 덧붙였다. 그래서 묻는 것이오. 이 일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강민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보쌈 하나로 모든 일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 황당한 보쌈은 이렇게 벌어진 일이었다. 경기도 광주 어느 고을에 기와 담장 높기로 이름난 강찬봉 댁에는 외아들 강민이 있었는데 얼굴이 훤하고 생김이 반듯하여 고을 처녀들 사이에서 말이 많던 사내였다. 그런 강민이 하필 눈에 담은 처자가 있었다. 아랫마을 초가집에 사는 농부의 딸, 현미였다. 고운 옷 한 번 입어본 적 없으나 웃음이 환하고 성품이 고다. 마주보면 괜히 눈길이 더 가는 그런 처자였다. 두 사람은 들길에서 몇 번 얼굴을 마주치며 정을 쌓았고 서로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그날 이후였다. 강민은 책을 펴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상을 받아도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추었다. 하인이 슬쩍 묻기도 했다. 도련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강민은 짜증스럽게 답했다.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을 리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강민의 눈에는 자꾸 한 사람이 밟혔고 애써 외면할수록 마음은 더 깊어져만 갔다. 허나 신분이 달랐다. 강찬봉 집안의 도련님과 초가집 농부의 딸은 애초에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 어느 날 강찬봉이 아들을 불러 세웠다. 아랫마을 처자라 들었다.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닫고 있는 걸 보니 틀린 말은 아닌 모양이구나. 잠깐의 침묵 끝에 강찬봉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 잊어라. 괜한 일로 집안 망신 만들지 말고. 현미의 집도 다르지 않았다. 다른 마을에 논 몇마지기를 가진 농부의 아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기로 한 것이었다. 집안 사정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혼사였고 더 따질 형편도 아니었다. 아버지가 현미를 불렀다. 닿지도 못할 때는 애초에 눈 두지 말어라. 양반 집에서 너를 받아줄 리가 없다.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이내 덧붙였다. 그래도 시집 갈 곳은 논 몇마직이 있는 집이다. 굶을 일은 없을 게다. 현미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렸다. 강민과 현미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그 마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살 용기까지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혼례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강민의 속은 점점 뒤틀렸다. 그렇다고 데리고 나와 살겠다는 결심도 서지 않았다. 그저 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눈앞에 보이니 속이 뒤집히는 것만 같았다. 끝내 강민은 못된 마음을 먹고 말았다. 이대로 그냥 현미를 보낼 순 없다. 데려와라. 그 한마디였다. 혼례날 하인 둘을 불러 세워 현미를 보쌈에 오라 시킨 것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현미가 시집간 마을 어귀에 들어선 돌쇠와 마당쇠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여기서부터가 그 말 맞지? 맞는 것 같구만. 어서 서두르자. 두 사람은 길가를 지나던 노파 하나를 붙잡았다. 어르신, 오늘 혼례 올리는 집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노파가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가리켰다. 아, 저기 큰 느티나무 보이제? 예, 그거 돌아서면 바로 앞집이요. 고맙습니다. 두 사내는 더 묻지 않고 그쪽으로 곧장 걸음을 옮겼다. 노파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근데 오늘은 혼례집이 둘인데.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어깨를 으쓱했다. 에이, 알아서 찾아가겠지. 그날 그 마을에는 혼례를 치르는 집이 두 곳이었다. 하나는 현미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실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하인 둘은 끝내 알지 못했다. 저 멀리 멀어져 가는 두 사내의 등을 바라보며 노파는 뒤늦게 혀를 찼다. 이런, 그걸 말을 못했구먼.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이 지경으로 꼬일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정자 아래 공기가 한순간에 식었다. 강민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고 다시 열었다가 또 다물었다.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소이다. 그게 오해가 있으니 말을 끝맺기도 전에 복실이가 손을 들었다. 잠깐! 복실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강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지금 나를 다시 가마에 태워 돌려보내시겠다는 말씀이요? 그게 그리하는 것이 옳을 듯하오. 강민이 겨우 짜낸 말이었다. 복실이는 피식 웃었다. 옳다라. 그리고 한 걸음 다가섰다. 도련님, 내가 지금 돌아가면 말이오. 잠깐 말을 끊더니 아주 또박또박 덧붙였다. 우리 서방이 나를 곱게 맞아줄 것 같소? 복실이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강민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 기세에 눌린 듯 강민은 난감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첫날 밤에 남정네 둘이 들이닥쳐 색시를 이불로 싸들고 가는 걸 신랑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오. 돌쇠와 마당새는 동시에 눈을 질끈 감았다. 내가 가서 서방님 아닙니다요. 착각입니다요. 하면 그 집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나를 다시 방에 들여보내겠소? 정자 아래에 잠깐 바람이 스쳤다. 강민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복실이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툭 던지듯 말했다. 나는 다시 못 가오. 아니, 안 가오. 돌쇠가 속삭였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강민이 이를 악물었다. 그럼 어쩌자는 것이오? 복실이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며 답했다. 어쩌긴요. 그건 도련님께서 책임지셔야지요. 강민이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무슨... 보쌈은 도련님이 시킨 것 아닙니까? 복실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데려올 땐 도련님 뜻대로 하시고 돌려보낼 땐 남의 사정 보지 말라 하시면 그건 좀 억울하지 않소? 강민은 말문이 막혔다. 복실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을 이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 같습니까? 관아에 들어가면 일이 작게 끝나지 않을 텐데요. 복실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남의 첫날 밤 색시를 보쌈해 왔다고 하면 말입니다. 강민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그건... 그럼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복실이는 손을 털며 태연하게 말했다. 아이고, 좁은 가마에 실려왔더니 허리가 다 쑤시는구먼. 그러곤 아무렇지 않다는 듯 기지개를 쭉 펴더니 정자 한켠에 털썩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저는 여기서 좀 쉬고 있겠습니다. 어찌하실지 생각 다 하신 뒤에 말씀해 주시지요. 말을 마치자마자 복실이는 그대로 몸을 돌려 누웠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이게 무슨 팔자냐? 서방이랑 사느니 죽겠다 싶었는데 이런 데로 굴러 들어왔네? 정자 아래에는 벌써 자리를 잡고 들어누운 복실이와 그 옆에서 머리를 감싸쥔 채 서 있는 강민이 있었다. 그 시각 준구의 집은 뒤집어지고 있었다. 뭐라고? 색시를 눈앞에서 뺏겼다고? 시어머니가 방바닥을 쾅쾅 쳤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 어떤 사내들이 와서는 진짜로 보쌈을... 보쌈은 무슨 보쌈이냐? 첫날 밤에 색시를 놓쳐? 그게 말이 되느냐? 제가 쫓아갔습니다. 진짜로요. 쫓아가긴 뭘 쫓아가? 잡아왔어야지. 준구는 입을 다물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잡지 못했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이를 갈며 말했다. 당장 그 지철이 어미부터 찾아가야겠다. 얌전하고 참하다더니 저런 계집을 며느리감이라 들이밀어? 내 돈은 챙겨가놓고
저거를 나한테 떠넘긴 거냐 이게? 콧방귀를 끼듯 말을 쏟아냈다. 첫날 밤에 보쌈을 당해?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일이냐? 잠깐 숨을 고르더니 더 낮게 씹어 뱉었다. 애초에 남정네 하나쯤은 달고 다니던 계집이었구만. 그날 밤, 그 집은 단 한숨도 편히 쉬지 못했다. 한편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서는 벌써 소문이 돌고 있었다. 들었소? 중구색시 말이야. 첫날 밤에 보쌈 당했다더라. 첫날 밤에? 그렇다니까. 남정네 둘이 가마로 씻고 달아났다더라. 아이고, 그 집안 어쩐데? 그 소문은 물결처럼 번졌다. 현미는 물동이를 들다가 손을 멈추었다. 보쌈이요? 그래, 준구 혼인집 말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현미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그날 밤 자기를 데리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현미야, 혼례 날 밤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니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현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집이 바뀐 거야. 어느덧 날이 밝아 새벽빛이 정자 아래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복실이는 반쯤 눈을 감은 채 배를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사람 죽겠네. 도련님, 일단 댁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강민이 눈을 찌푸렸다. 왜 또 그리 급하오? 잠도 오고 배도 고파 죽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하자 하인 둘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밤새 끌려다녔으면 배고픈 게 당연하지 않겠소? 그리고 하인들이 동시에 강민을 바라봤다. 도련님,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만약 데려가시면 마당새가 말을 흐렸다. 어르신과 마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을 텐데요. 강민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정자에 앉아있는 복실이를 한번 바라보았다. 복실이는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처럼 앉아있었다. 강민이 천천히 다가갔다. 일단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소? 복실이가 눈을 번쩍 떴다. 그건 안 됩니다. 단호했다. 내가 가서 사정을 고하고 일을 바로잡겠소. 안 된다니까요. 복실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도련님,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무엇을? 복실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성질이 얼마나 드센지. 거기다 신랑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정이 괴팍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뒤집어지는 사람이요. 강민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복실이가 한 발 더 다가왔다. 그걸 곱게 받아줄 집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설령 믿는다 해도 저는 그 집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 그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강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내 고개를 떨군 채 낮게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돌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련님,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강민이 깊게 숨을 내쉬더니 한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집으로 간다. 먼저 저 처자 입을 옷부터 구해오너라. 저 차림으로는 도저히 데려갈 수 없다. 그날 아침, 강찬봉댁 안채. 마님이 낯선 처녀를 보자 눈썹이 미묘하게 올라갔다. 강민아, 이 아이는 누구냐? 강민이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전에 한양에 과거 보러 갔을 때 말씀드렸던 황선비 기억하십니까? 마님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때 네가 다리를 다쳤을 때 거두어 주었다던 그 사람 말이냐? 그 선비의 따님입니다. 마님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따님이라. 복실이가 얌전히 고개를 숙였다. 복실이라 하옵니다. 강민이 말을 이었다. 황선비 댁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집안 형편이 급하다 하여 잠시 맡아달라 하셔 데려왔습니다. 마님은 아무 말 없이 복실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강민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머무는 동안 예절과 바느질을 익히게 해달라 하셨습니다. 사정이라. 황선비라면 은혜를 입은 사이이니 이쯤이야 외면할 일은 아니지. 눈길이 복실이에게 머물렀다. 며칠이냐? 길지 않을 것입니다. 마님이 입가에 엷은 미소가 걸렸다. 그래, 잘 왔다. 있는 동안 나도 적적하지는 않겠구나. 바느질과 예법은 내가 직접 살펴 가르치도록 하마. 복실이는 입술을 꾹 말아 넣으며 새어나오는 웃음을 겨우 눌렀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마님. 그렇게 첫날 밤 보쌈당한 복실이는 양반집 교수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며칠 뒤 안채. 복실이는 바늘을 들고 한참을 씨름하고 있었다. 그리 잡는 게 아니다. 마님이 조용히 말했다. 복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바늘을 들었다. 그러다 손가락을 찔렀다. 아야! 복실이의 서툰 바느질을 지켜보던 마님의 눈썹이 슬며시 올라갔다. 설마 바느질이 처음이냐? 예. 더위가 한풀 꺾인 오후, 마님이 강민을 불러 세웠다. 황선비가 아내를 일찍 잃었다 했지? 강민이 멈칫했다. 예.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십니까? 바느질 솜씨를 보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모양이더라. 가엾은 일이다. 며칠 뒤 안채. 복실이는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나마 바느질은 서툰 티로 얼버무릴 수 있었으나 붓을 쥐어주자마자 더 큰일이 났다. 글자를 한 획도 제대로 긋지 못했다. 획은 삐뚤어지다 못해 종이를 찢어먹을 기세였다.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상하구나. 강민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황선비라면 비록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 들었다. 헌데 어찌 딸에게 글 한자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냐? 정적이 내려앉았다. 복실이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 툭 내뱉었다. 그게 사는데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민이 눈을 질끈 감았다.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다. 마님, 글 잘 쓴다고 밥이 나옵니까? 그 시간에 나물이라도 캐는 게 낫지요. 먹고 살아야 글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님과 강찬봉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지금 뭐라 하였느냐? 복실이가 입을 딱 막았다. 아니, 그게 하하하하. 어색한 웃음이 흘렀다. 마님의 눈빛이 천천히 바뀌었다. 강민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끝났다. 그날 저녁, 강민은 복실이를 몰래 불러냈다. 너! 이를 악물었다. 말 좀 가려서 해라. 복실이가 삐죽 입을 내밀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소? 그 말투 말이다. 말투가 왜요? 양반집 교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복실이가 코웃음을 쳤다. 그럼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붓을 잡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랍니까? 지금 그런 말이 아니지 않느냐. 복실이가 돌아섰다. 됐습니다. 애초에 양반집 교수도 아닌데 흉내를 내라 하시니 될 리가 있습니까? 말도 못하게 할 거면 나 그냥 나가겠소. 강민이 한숨을 쉬었다. 아니다. 그냥 조금만 참아라. 들키면 둘 다 끝이다. 복실이가 잠깐 조용해졌다. 그리고 툭 말했다.
그럼 도련님이 잘해주셔야지요. 뭐? 나 기분 풀어주시오. 강민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이 와중에 그 말이 나오느냐? 복실이가 팔짱을 꼈다. 그럼 삐진 채로 있을까요? 강민이 피식 웃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복실이는 안채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다. 하인들과 금세 친해지고 마님 앞에서는 얌전한 척을 했다. 강민은 점점 이상해졌다. 왜 저 애가 웃기지? 어느 날 복실이가 밥을 먹다 말고 감탄하듯 말했다. 도련님, 이 집 밥은 참으로 맛이 좋습니다. 그건 원래 그런 것이다. 복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수저를 놀렸다. 허구한 날 밥수어 장에 찍어 먹다가 이리 고기 반찬이 날마다 올라오니 이게 무슨 호사인가 싶다니까요. 잠깐 멈췄다가 슬쩍 웃었다. 그날 보쌈해 주신 것도 덕분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강민이 부채질을 멈췄다. 그게 지금 할 말이냐? 복실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저 여기 눌러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순간 강민이 물을 뿜을 뻔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왜요?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민이 말을 잇지 못했다. 복실이가 씩 웃자 눈이 반달처럼 휘었다. 그 웃는 얼굴이 묘하게 귀여웠다. 강민이 시선을 피하며 물잔을 집어들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라. 그날이었다. 돌쇠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도련님, 무슨 일이냐? 지금 느티나무 정자에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 처자가 와 있습니다. 뭐라? 현미가 왔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민이 그대로 뛰어나갔다. 복실이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좁혔다. 뭐지? 그리고 몰래 뒤를 따랐다. 정자 아래 눈이 붉게 부은 채 현미가 서 있었다. 현미야, 왜 울고 있느냐? 현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홀렌 날 밤에 도련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 하여 기다렸습니다. 헌데 끝내 소식이 없더군요. 현미가 고개를 들어 강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도련님, 들리는 소문에 어떤 아씨가 도련님 댁에서 함께 지낸다 하던데요. 강민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말을 잇지 못했다. 사연이 길다. 그때였다. 도련님, 둘이 동시에 돌아봤다. 복실이가 다가오며 말했다. 이리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민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괜히 안악들하고 어울리시다. 소문나면 어쩌시려고요. 현미의 눈이 커졌다. 도련님, 복실이가 강민을 끌어일으켰다. 어서 가시지요. 그 순간 현미의 눈시울이 무너졌다.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고 이내 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현미야, 강민이 외쳤다. 아니다. 나는 너를 데려오려 한 것이다. 복실이가 조용히 말했다. 도련님, 저분은 이제 시집간 안악입니다. 도련님과는 더 어찌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며칠 뒤 마님과 복실이가 나들이를 나섰다. 그때였다. 복실아! 멀리서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안악 하나가 달려오고 있었다. 바로 준구와 혼인을 맺어주었던 지철이엄이었다.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너 살아있었구나. 마님이 걸음을 멈췄다. 니시오? 복실이는 그 자리에 딱 굳었다. 지철이 어미가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 땜시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보쌈을 당해갔다더니 너 때문에 내가 중구어미한테 얼마나 복긴 줄 알아? 손을 허리에 턱 얹으며 쏘아붙였다. 돈은 받아놓고 너는 그리 가버리면 내가 뭐가 되느냐? 소리를 꽥꽥 지르던 지철이 어미가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복실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근데 이 꼴은 또 뭐냐? 눈을 가늘게 뜨더니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참, 누가 보면 양반집 규수인 줄 알겠다. 복실이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죄송하오나 사람을 잘못 보신 듯 하옵니다. 지철이 어미가 픽 웃었다. 이거 사, 내가 너를 모르겠냐? 손을 번쩍 들어 가리켰다. 요 목 뒤에 점 좀 봐라. 너 복실이 맞자뇨? 복실이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마님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날 밤 강참봉댁은 뒤집혔다. 사실대로 말하거라. 대체 어찌된 일이냐? 강참봉의 목소리가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강민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게 보쌈이었습니다. 순간 강참봉의 눈썹이 번쩍 올라갔다. 뭐라 하였느냐? 혼례 날 밤 현미를 데려오려다 입술을 깨물었다. 집을 잘못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집 신부를 데려오고 말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마님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복실이는 개울가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강민이 조용히 다가왔다. 이제 어찌할 것이냐? 잠시 있다가 복실이가 코끝을 훌쩍이며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헌데 다시 돌아가긴 싫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 집은 싫습니다. 잠깐 뜸을 들이다 툭 내뱉었다. 사실은 보쌈 당할 때 속으로는 좋았습니다. 강민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신랑을 본 순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속으로 몇 번이나 빌었습니다. 그 집에 남느니 차라리 끌려가는 편이 낫다 싶었습니다. 강민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날 밤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결국 몸을 일으켰다. 복실이를 드리거라. 잠시 후 복실이가 안채로 들어왔다. 마님이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어디로 갈 셈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살아야지요. 갈 곳은 있고? 복실이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어릴 적 부모를 일찍 여의고 여기저기서 품팔이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그리 살면 되지요. 그 말에 마님의 가슴이 아려왔다. 어릴 적 열병으로 먼저 보낸 딸, 강민의 여동생 혜민이가 치듯 떠올랐다. 지금쯤 살아있었다면 저 아이와 비슷한 나이였을 터였다. 눈물을 참고 있는 복실이가 그저 가엾게만 보였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는 이 집에 있거라. 복실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몇 달 뒤, 현미가 찾아왔다. 들었습니다. 그때 그 아씨가 보쌈에 간 색시라 하더군요. 강민이 고개를 숙이자 현미가 옅게 웃었다. 도련님과 저는 인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다 조용히 배를 어루만졌다. 저 아이를 가졌습니다. 강민이 놀라 눈을 떴다. 이젠 마지막 인사하러 왔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뒤돌아서며 덧붙였다. 아, 그리고 다음에 찾아오는 인연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뒤에서 복실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안악, 말은 참으로 바르게 하시네요. 강민이 돌아보자 복실이가 슬쩍 웃으며 서 있었다. 찾아온 인연 또 놓치시면 노총각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민의 입가에 피식 웃음이 번졌다. 그리고 복실이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엉뚱하게 시작된 인연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다. 초겨울 오후, 장맛비처럼 굵은 비가 초가지붕을 두들기고 있었다. 해숙은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달라붙은 채 갓난아기 승보를 품에 꼭 안고 마당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발. 목소리가 비에 젖어 갈라졌다. 이리 내쫓으시면 저랑 승보는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2번 말 안 한다. 이 집에 너를 둬선 집안이 망한다잖냐. 나를 원망해도 어쩔 수 없다. 그때 방문턱에 팔짱을 낀 채 서 있던 호섭이 비 맞지 않으려고 몸을 안쪽에 붙인 채 냉담하게 내뱉었다. 네 얼굴 좀 봐라. 그게 병이 아니면 뭐겠어. 애까지 저 모양인데 우리가 더는 어쩔 도리가 있겠냐. 서방님, 저 몹쓸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그저 산후에 몸이 좀 약해진 것뿐인.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다. 의원이 뭐라 했냐? 나병일지도 모른다 하지 않았어. 애도 오래 못 산다더라. 이게 다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긴 네 탓이지. 아니면 누구 탓이냐? 해숙의 품 안에서 승보가 약하게 기침했다. 호섭이 얼굴을 찌푸렸다. 봐라, 애한테 옮기다니. 너 하나 때문에 집안 전체가 죽게 생겼다. 해숙은 절규하듯 외쳤다. 정녕, 저희를 버리시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대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소리쳤다. 용한 무당이 그러더라. 너한테 악기가 씌었다고. 너를 들인 날부터 집안 운이 막혔다는데 나도 살아야지. 안 그러냐? 시어머니의 말이 해숙의 가슴에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해숙은 젖은 땅을 짚고 비틀거리며 힘겹게 승보를 품에 더 끌어안았다. 가자, 승보야. 엄마랑 살아보자꾸나. 비가 어둠을 가르는 사이 해숙과 아이는 천천히 대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난 해숙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비에 젖은 산길을 터벅터벅 올라갔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드는 순간 따뜻했던 봄날의 기억이 살며시 스며들었다. 2년 전, 해숙이 시집가던 날, 해숙은 수줍게 웃으며 친정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제 걱정 말라니까요. 저 누구보다 잘 살 테니까. 어머니는 딸의 고운 한복을 매만지며 눈시울을 적셨다. 아이고, 우리 해숙이 곱다 곱어. 성품도 고우니가 어디 가서 못 살까 보냐. 혼자 계시다고 식사 거르지 말고요. 자주는 못 와도 늘 어머니 생각하고 살 테니까요. 어머니는 해숙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그래야지. 서방님 말씀 잘 듣고 싫은 소리 들을라 치면 속으로만 삼키고 시어머니 말에 토달지도 말고 알겠지? 해숙의 시댁은 대대로 비단을 팔아 생계를 이어온 장터상인 집안이었다. 시어머니와 남편 호섭은 새벽마다 장에 나가 비단 꾸러미를 풀어놓고 흥정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시집 온 지 몇 달 만에 해숙이 잉태하자 시어머니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며느라. 우리 집에도 이제 아기 울음소리 나겠구나. 호섭도 얼굴 가득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고맙다 해수가. 네 덕에 우리 집안이 환해지는구먼. 하지만 아들 승보를 낳은 뒤 해숙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산후조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밭일, 물깃기, 아기 업고 집안일, 몸을 똑바로 펼 새도 없이 하루가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 깊은 곳에서 거친 기침이 터졌다. 며칠 뒤 얼굴에 작은 붉은 반점이 돋더니 볼이 불룩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해숙은 녹그릇에 담긴 물 위로 얼굴을 보고 떨리는 손으로 볼을 쓸었다. 내 얼굴이 왜 이러지? 시어머니는 해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았다. 아니, 너 얼굴이 왜 이러냐? 도대체 어쩌다 이 꼴이 된 거냐? 몸이 좀 차고 시려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너 혹시 그 마마 아니냐? 아님 문둥병이라도 옮은 거 아니여? 호섭도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어머니, 당장 의원이라도 불러와야겠어요. 얼굴이 저 모양이니 쳐다보기도 힘들구만. 다음 날 의원이 와서 진맥을 보더니 한숨만 깊게 내뱉었다. 병이 깊구만요. 전염성도 있을 듯하니 조심하시오. 아기 역시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겁니다. 의원의 말에 해숙은 고개를 내저으며 울부짖었다. 의원 어른, 아닐 겁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의원은 더 말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떠났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보라, 내 말이 맞지? 네가 병을 옮겨 애까지 죽이려 드는구나. 호섭은 등을 돌리며 냉랭하게 말했다. 해수가 미안하지만 우린 더는 너랑 못 산다. 너도 저 아이도 데리고 나가라. 그리하여 그 밤 해숙은 어린 현보를 품에 안고 빗속으로 내쫓겼다. 비가 잦아들 무렵 산길 끝에 자리한 주막에서 문틈 사이로 희미한 등불이 흔들렸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주막 문을 살며시 밀어 열었다. 차마 얼굴을 드러낼 수 없어 손수건으로 반쯤 얼굴을 가린 채 조심스레 말했다. 주모님, 아이와 잠깐 머물 방 한 칸만 내주시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만 부탁드립니다. 주모가 밥그릇을 상에 내려놓으며 해숙의 얼굴을 힐끔 훑어보았다. 얼굴을 제대로 마주치는 순간 주모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좁히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이고, 여보시오. 얼굴이 어찌 저리 붓고 그 볼에 난 붉은 반점은 또 뭐요? 별거 아닙니다. 아이 낳고 몸이 좀 약해져서. 승보가 갑자기 기침을 했다. 주모의 표정이 오싹하게 굳었다. 아이고, 안 돼. 병 옮기기 전에 빨리 나가시오. 이 주막에 손님들이 있는데 무슨 병을 달고 들어오려고 그래? 해숙이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다. 정말 병이 아닙니다. 하룻밤만 아이가 너무... 그때였다. 옆상에서 조용히 밥을 뜨고 있던 중년 사내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근처 서당의 훈장, 오재헌이었다. 근엄하지만 속정 깊은 사내였다. 그가 주모에게 말했다. 주모, 저 여인과 아이, 잠시라도 비를 피해야 하겠지요. 주모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아이고, 훈장 어른, 저 얼굴을 보소. 이러다가 주막에 무슨 화라도 나면. 훈장이 조용히 말했다. 병은 겉모양만 보고 가를 수 있는 게 아니오. 두려움 앞세워 사람을 내치기만 하면 그게 어찌 사람 사는 도리라 하겠소. 그 말투와 기세에 주모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훈장은 해숙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아기 이름이 어찌 되오? 해숙은 젖은 눈으로 대답했다. 승보라 합니다. 따라오시오. 서당에 빈 방 하나 있으니 오늘 밤만이라도 몸을 누이시오. 해숙은 그대로 무너질 듯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훈장님, 고맙습니다. 훈장님은 해숙 모자를 데리고 작은 서당 뒤편의 방으로 안내했다. 바람이 막히는 작은 흙방, 낡은 혼이불 하나뿐인 방이었지만 해숙은 그저 숨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손이 떨렸다. 젖은 옷은 벗기시오. 아이는 아내가 죽을 다리고 있으니 얼른 가져오겠소.
해숙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정말 송구합니다. 저 같은 초라한 사람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에 누가 누구를 가른단 말이오.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이지요. 그때 품에 안긴 승보가 훈장을 올려다보았다. 한참 울다가도 낯선 어른의 고요한 눈빛을 보자 울음이 뚝 그쳤다. 훈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이는 기운도 남다르고 눈빛이 맑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승보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저 아이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할 게 없지요. 그 말이 훈장의 마음에 깊게 걸렸다. 그날 밤 해숙은 승보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해가 뜨기 전 해숙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서당 마당으로 나와 널려있던 시래기로 성긴 국을 끓이고 따뜻한 밥을 차려 마루에 올렸다. 잠시 후 훈장이 마루로 나오자 해숙은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절을 올렸다. 어제 큰 덕을 입었습니다. 이 은혜 제가 어찌 다 갚겠사와요. 훈장은 빙긋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갈 참이오? 친정으로요. 이 아이라도 살려야 하니. 훈장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승보 앞으로 걸음을 옮겨 아이의 작은 이마를 살짝 짚어보았다. 참, 똘똘하게 생긴 아이요. 이름이 승보라 했지?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훈장은 승보의 눈을 바라보다 나지막이 말했다. 눈빛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오. 훈장은 손을 거두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부디 길 가는 동안 몸조심하시오. 그대와 아이에게 아무 탈 없기를 바라오. 해숙은 머리를 깊이 숙였다. 오랫동안 걸은 끝에 낡은 울타리 너머로 해숙의 친정초가가 보였다. 마당에서는 해숙의 어머니 주씨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어머니.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해숙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나물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다. 해수가, 어찌 된 일이냐? 너 얼굴이 이게 뭐여?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달려와 해숙을 부여잡았다. 아이고 세상에, 대체 뭔 일이길래 이 꼴이 되온 거냐? 그 품에 안긴 해숙은 그동안 참아온 울음을 꺼이꺼이 터뜨렸다. 어머니, 저 소박을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뭐? 소박이라니? 갑자기 그게 뭔 말이여? 그럼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게냐? 승보가 아파요, 어머니. 시댁에서는 다 제 탓이라 하고. 어머니는 해숙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손이 떨렸다. 얼마나 고생했기에 얼굴이 이리 붓고 기침도 이리 나냐. 그리 곱던 아가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 해숙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마마인지 나병인지도 모른다며 다 죽기 전에 나가라더군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뭐라고? 아프다고 저 자식을 내쫓아?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리도 좋아라 떠들더니 아프다고 핏덩이를 품어낸 며느리를 내쫓아? 의원이 승보도 저도 오래 못 산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해숙의 손을 꽉 잡고 소리쳤다. 그런 소리 다시 입에 담지 마라. 너도 내 새끼고 승보도 내 새끼여. 그러고는 승보를 안고 안방 이불 위에 살며시 눕혔다. 해수가 어여 들어와. 손 좀 보게. 아이고 얼음장이네. 어서 구들에부터 몸 녹여야지.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해숙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걱정 마라. 너도 승보도 내가 어떻게든 살릴 것이여. 하지만 해숙의 병은 이미 깊어 있었다. 며칠 밤을 꼬박 지새우며 어머니가 약을 다려 먹이고 등을 쓸어주어도 해숙의 숨결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가늘어져 갔다. 마지막으로 해숙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 승보, 잘 부탁합니다. 그날 밤 해숙은 조용히 숨을 놓았다. 승보는 어머니의 식어가는 이마를 작은 손으로 톡톡 건드리며 까닥까닥 소리를 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였다. 어머니는 승보를 두 팔로 꽉 끌어안고 초가벽에 기대어 오랫동안 흐느꼈다. 해수가 걱정 말어. 승보, 내가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게. 해숙이 떠난 뒤 어머니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이른 새벽 바랑 하나 메고 산으로 올라 나무를 뜯고 남의 밭에 품을 팔고 장터 어귀에서 나물다발을 엮어 팔았다. 승보는 그런 할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할미, 이건 여기다 묶는겨? 그래 승보야, 그리 꽉 묶어야 손님이 안 흘린다. 승보는 어느새 5살 같지 않은 손놀림으로 나물다발을 척척 묶었다. 그때였다. 장터 옆 자리에서 나물을 팔던 이웃 안악이 슬며시 다가오며 속삭였다. 혹시 해숙이 남편 소식 들었소?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식이요? 안악은 입가를 꾹 눌렀다. 말하기 싫지만 안 할 수도 없다는 표정이었다. 해숙이 쫓아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새 여자를 데리고 살더라고요. 할머니의 손이 나물다발 위에서 굳었다. 새 애도 낳았다 하더이다. 튼튼한 사내 아이로. 순간 장터의 소음이 멀어지고 할머니의 귀엔 바람소리만 스며들었다. 해숙이는 그렇게 고생만 하다 갔는디 그 인간은 벌써 새 살림이라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승보의 어깨를 쓸어주었다. 괜찮다 승보야. 우린 우리끼리 잘 살 거요. 초여름 아침 장터가 벌써 사람들로 붐볐다. 그 한쪽에서 6살 승보가 작은 손으로 취나물 한 단을 번쩍 들고 외쳤다. 여기요. 오늘 산에서 갓 뜯은 취나물 보고 가셔요. 싱싱하니 향도 좋아요. 옆에서 나물다발을 정리하던 주씨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우리 승보가 할미보다 장사꾼이네. 장사꾼. 그때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사내가 걸음을 멈추었다. 근처 서당의 훈장 오재헌이었다. 그는 승보의 또렷한 목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이놈 참 야무지구먼. 그리고 취나물 단을 가리키며 물었다. 얘야, 이 취나물 얼마나 했지? 승보는 지체 없이 손가락 2개를 펴보였다. 한 단에 2전이요? 근데 남은 한 단까지 몽땅 사가시면 세전에 드리지요. 날이 벌써 어둑하니 할머니도 지치셔서 얼른 들어가야 해서요. 선비님이 오늘 운 좋으신 거지요? 할머니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하하, 들었지요? 우리 승보가 할미보다 장사꾼이요. 오재헌은 웃음을 머금은 채 승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승보라 했느냐? 예, 제 이름이 승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훈장의 눈빛이 슬며시 흔들렸다. 비 내리던 어느 날 젖은 아기 하나를 품에 안고 떨던 해숙의 모습이 떠올랐다. 훈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아이 어미는? 할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아프더니 몇 날 못 살고 멀리 가버렸지요. 이제는 저승 어딘 가서 편히 쉬고 있을겨. 훈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승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래, 그럼 네가 그때 그 아이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훈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훈장이 장터 너머 큰 오동나무가 있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오동나무 큰 막루처럼 생긴 곳 보이느냐? 예, 저기요? 그 아래가 서당 입구다. 내일부터 아침 해 뜰 무렵 그리로 오너라. 승보의 눈이 동그래졌다. 제가 서당으로요? 할머니도 잠시 말을 잃고 승보와 훈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훈장은 승보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래, 잡일을 좀 도우면 된다. 그 대신 글은 내가 가르쳐 보마. 승보는 숨을 들이쉬며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저를요? 그래, 너는 나물장사보다 붓을 잡으면 더 빛날 테다.
할머니의 눈엔 어느새 물기가 맺혔다. 훈장님, 정말이요? 승보가 글 배우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 해줬구먼. 이리 고마울 때가 있어. 훈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이에게 재주가 있으니 그저 제 눈에 띈 것뿐이요. 승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어르신,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보는 서당에서 지내는 일이 어느덧 일상이 되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장작을 쪼개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난 뒤 훈장의 작은 상 앞에 앉아 천자문을 익혔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다. 승보는 책을 보면 한 번 본 것은 좀처럼 잊지 않았다. 문장을 한 번만 읽어도 다음날 그대로 읊었다. 훈장과 마을 어른들은 승보의 명석함에 혀를 내둘렀다. 서당 아이들도 수군거렸다. 승보야, 너는 어찌 이걸 다 기억하니? 승보는 그저 환하게 웃었다. 우리 할미가 그러더라. 열심히 하는 게 제일이라고. 할머니는 해가 갈수록 눈이 흐릿해지고 허리는 더 굽고 손은 늘 떨렸다. 승보는 그런 할머니 앞에 도령처럼 단정히 앉아 책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할미, 나 글 더 배워서 돈 많이 벌 거야. 진짜로. 할머니는 희미한 눈으로 승보를 바라보며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웃었다. 아이고, 돈이 뭐 그리 중하다고. 이 할미는 말이다. 승보가 사람답게 크고 어엿하게만 자라주면 그게 내 복이지. 다음 날 서당 한쪽 구석에서 승보는 혼자 글을 읽고 있었다. 그때 훈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승보야, 예, 훈장님. 너는 나중에 과거에 나가보거라. 제가 과거예요? 그래, 이 거울 어디를 뒤져도 너만큼 글을 알아듣는 아이는 없지. 승보야, 너는 하늘이 내려준 복된 재주다. 승보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럼 제가 과거에 붙기만 하면 할미가 더는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 말에 훈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만 마음 굳게 먹으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다. 네가 가는 길이 네 할머니의 평생 고생을 모두 갚는 길이 될 게다. 승보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다짐한 듯 말했다. 저 할미 위해서라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죽어라 배울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승보가 13살이 되었다. 그날 초가 대문 밖에서 낯선 그림자 둘이 느릿하게 걸어왔다. 할머니는 흐린 눈으로 나무를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다. 호섭이? 그리고 저 인간은? 해숙의 시어머니 정분이었다. 인매는 여전히 독하게 굳어 있었다. 정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주씨, 오래간만일세.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다. 뭐 하러 왔소? 여긴 올 때가 아닐 텐디. 호섭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승보 보러 왔습니다. 뭐라고? 그때 방 안에서 책을 들고 승보가 뛰어나왔다. 할미 무슨 일? 근데 이분들 누구세요? 정분이 매섭게 말했다. 승보는 우리 집안 3대 독자다. 우리가 데려갈 거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무슨 헛소리다요? 니들이 매정하게 쫓아낼 땐 언제고? 그 뒤로는 승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코빼기도 안 비쳤으면서. 정순이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다. 그땐 승보가 죽은 줄 알았지. 살아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데려왔지. 할머니는 숨을 들이켜며 외쳤다. 뭐? 죽은 줄 알았다고?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요? 승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라고요? 저 싫어요. 전 할머니랑 살 거예요. 저랑 엄마 버렸잖아요. 왜 이제 와서? 할머니는 승보를 부여안고 소리쳤다. 들었지? 애가 싫다잖아. 니들 집은 다시는 얼씬도 말어. 그러나 정부는 비웃었다.
이 가난한 집에서 승보가 뭘 배울 수 있겠소? 소문 들었지. 아이가 명석하다더만. 우리 집에서 제대로 가르칠 테니 좋게 보내시오. 할머니의 눈물이 주르르 떨어졌다. 안 된다. 승보는 내가 내 손으로 키웠어. 해숙이 마지막으로 맡기고 가네요. 절대 못 보내. 그때 호섭이 승보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승보야, 가자. 네 자리는 여기 아니다. 싫어요. 싫다고요. 할머니. 승보는 울부짖고 할머니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해수가 이걸 어쩌냐. 끌려가던 승보는 눈물 범벅 얼굴로 뒤를 돌아 외쳤다. 할머니, 할머니! 그러나 대문은 무정하게 쾅 하고 닫혔다. 대문이 쾅 닫힌 뒤 주씨의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무너진 듯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이유자낙이 다급히 뛰어왔다. 아이고 할매, 방금 소문 들었어요. 정말로 해숙이 시어미가 와서 승보를 데려갔어? 할머니는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봤다. 안악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얼마 전에 그 집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더라구먼. 대가 끊긴다 싶어 이제 와서 승보를 찾은 거라 카더이다. 어찌 이런 일이 다 있담.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승보가 끌려온 그날 밤, 호섭집 사랑채 안은 숨조차 막힐 만큼 적막했다. 정부는 승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울 거 없다. 넌 이제 우리 집 자식이여. 다신 그 가난한 집 쪽으로 눈도 돌리지 말어라. 승보는 얼굴이 눈물로 젖은 채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요. 저 다시 보내주세요. 정부는 눈빛을 좁히고 자리에서 몸을 기울였다. 그 입 다물어라. 다시 그런 소리 하면 네 할미 가만히 안 둔다. 승보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술만 떨릴 뿐이었다. 옆에서 호섭이 나직하게 한마디를 더 얹었다. 사내 녀석이 울기만 하고 너 이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다. 정신 차려라. 승보는 대답 대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주먹을 쥐었다. 승보를 잃고 난 뒤 할머니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나물 캐러 산에 오르던 다리도 말을 듣지 않았고 칼질하던 손마저 떨렸다. 결국 할머니는 방 안에 누운 채로 대부분의 날을 보냈다. 훈장 오재헌이 가끔씩 창거리를 들고 찾아와 위로했다. 할머니, 기운 내시오. 승보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애가 날 어떻게 찾겠소? 그 집에 가면 공부라도 제대로 시키고 먹을 것도 실컷 먹이겠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뭐 하나 제대로 못 해주는 나보다 나을지도 모르지. 어느 날 승보는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가갔다. 그런데 호섭의 비단 좌판 앞에서 시끌한 소리가 들렸다. 한 안악이 찢어진 비단 자락을 움켜쥔 채 외치고 있었다. 이게 비단이라고요? 겉만 번들거리지 속은 삼배잖아. 또 다른 손님도 따졌다. 톡도 줄여 팔아놓곤 돈은 그대로 받았지. 정부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거참 시끄럽네들. 한양 포목점에서 떼온 진짜여. 니들이 뭘 안다고. 하지만 승보의 눈에는 정분 치마에 묻은 삼배 실밥, 호섭 손에 들린 짧게 잘린 비단폭이 선명했다. 승보의 주먹이 천천히 굳게 쥐어졌다.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도 부끄러움 하나 없다니. 몇 해가 흐르고 승보는 마침내 과거에 나가라는 훈장의 말을 떠올리며 조용히 보찜을 꾸렸다. 이번 과거 반드시 붙어 할미께 꼭 보답할 거요. 그 마음을 품은 채 과거를 보러 떠나기 전날 밤, 승보는 등잔불 아래서 조용히 글 한 장을 적었다. 장터상인 호섭의 집안이 비단 속에 삼배를 덧대어 백성을 속였나이다. 부디 살펴 다스려 주소서. 새벽녘
관아 앞 송사함에 고발장을 넣은 뒤 승보는 아무도 깨우지 않고 길을 떠났다. 사람들을 속인 죄, 이제는 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렇게 비장한 눈빛을 품은 채 승보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했다. 며칠 뒤 장터가 뒤집어졌다. 포졸들이 일제히 들이닥치며 외쳤다. 비단 사기죄로 연행한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수군거렸고 정부는 팔을 휘저으며 발을 동동 굴렀다. 누가 우리를 모함하는겨? 그러자 포졸 하나가 고발장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다. 증언도 확보되었다. 변명 말고 따라오거라. 호섭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한 채 포졸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끌려갔고 장터 한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림이 가시지 않았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과거 급제자 명단이 붙었다. 김승보, 장원. 어사화를 꽂은 승보는 말을 타고 곧장 고향으로 향했다. 할미부터 먼저 찾아뵈어야지. 고을 입구에 이르자 나팔과 태평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원 나셨다. 장원 나셨다. 사람들이 길가로 몰려 나왔지만 승보는 그 모든 환호를 지나쳐 오직 한 곳, 허름한 초가집 앞에서 멈춰 섰다. 승보는 말에서 내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대문을 두드렸다. 할미, 승보 왔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고 흐린 눈을 간신히 뜬 할머니가 문턱을 붙잡고 섰다. 누구시오? 승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미, 저예요. 승보요. 제가 장원 급제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승보? 우리 승보가.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손을 뻗었고 승보는 무릎을 꿇고 그 손을 두 손으로 받들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지요. 정말 죄송하오. 할미가 아니었으면 저 여태 살아오지도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오. 승보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 품에 안겼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으로 승보의 뺨을 더듬었다. 내 새끼, 이 할미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네가 장원이라니. 내 평생 이런 날을 보내. 이제 제가 모실게요. 키워주신 그 은혜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요. 다시는 할미 혼자 두지 않을 것이오. 그들은 오래도록 부둥켜 안고 울었다. 초가마당에는 두 사람의 울음과 따뜻한 봄바람만이 조용히 흘렀다.